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지 11년 만입니다. 지난 4월부터 미 전역 11개 주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수용을 위해서 JFK 공항에 사용하지 않는 경납고를 캠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의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 나라 가운데 180표를 얻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지 11년 만입니다. 한국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면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에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에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에서 1997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각 주정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했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가입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 전역 11개 주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관련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플로리다와 아칸소,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뉴햄프셔,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다코타, 아이오와,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등 11개 주에서 최소 56만 5,842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을 끝으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갱신 절차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2천만 명이 늘어 8,400만 명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4월에는 5개 주에서 5월에는 14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가입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4월 이후 약 25만 명이 메디케이드 가입에서 해지돼 가장 많은 수가 자격을 잃었고 이어 아칸소 7만 2,800명, 인디애나에서는 5만 3천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습니다. 다만 54%의 높은 자격 박탈률을 보이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가 있는 반면 10%의 자격 박탈률을 기록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도 있어 각 주정부 간 온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지난 4월 이후 가입이 해지된 주민 중 대부분이 자격 박탈을 우려해 수입이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오는 2024년 5월까지 800만에서 2,4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각종 지표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도 씻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채권과 파생상품 등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을 인용해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말 기준금리를 5%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4% 남짓에서 상승한 것으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입니다. 여전히 튼튼한 노동시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월 말 4.064%에서 어제 4.480%로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2일 발표된 노동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33만 9천 개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또한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를 식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부터는 2%대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최근 수치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넘는 4.9%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하반기에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간다면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파우팅락 자산운용의 리스 윌리엄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나스닥의 대다수 종목 주가가 내려갔다면서 향후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은행권의 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세 기관이 이르면 이달 이런 내용의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메가뱅크, 초대형 은행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지만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등 중견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은행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 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고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수용을 위해서 JFK 공항에 사용하지 않는 경납고를 캠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0여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퀸즈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사용하지 않는 경납고를 캠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JFK 공항 내 빌딩 197에 최대 1,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연방항공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인 더시티는 지난 금요일 시 공무원들이 이미 샤워시설과 욕실이 있는 유아용 침대와 트레일러를 해당 위치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납고는 이전에 우체국의 오버플로 시설로 사용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이 임시 간호센터라고 부르는 이 건물을 난민 캠프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뉴욕시가 새로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나온 겁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목요일 할렘에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도소 시설을 5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 걸쳐 최소 7개의 유사한 캠프가 현재 4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해 여름에 망명 신청자들의 버스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 금요일 기준 7만 2천 명의 이민자들이 뉴욕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기도 하죠.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자가 뉴저지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무려 733%가 늘면서 전국 50개 주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최고 검시관실 앤드류 펠촌 실장은 전국 보건통계센터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존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뉴저지주에서 메스암페타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187명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뒤에 매년 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특히 빠르게 중독되는 특성과 함께 심한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대표적인 마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존성이 매우 높고 소량의 복용량으로도 도파민 수용체의 정상적인 작용이 반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데다 의존 상태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양을 투약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과용에 따른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뉴저지주는 불과 수년 사이에 사망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을 기준으로 733%나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전국 50개 주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670%인 오하이오주, 뉴욕주는 225%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펠존 실장은 또 뉴저지주에서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전체 3분의 2 정도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과 함께 사용하다 발생한 것이었다며 전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해온 각종 규제 조치가 청소년 금연 장려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흡연율은 2000년 27.1%에 달했지만 현재는 2.1%로 92% 감소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량도 2018년 27.4%에서 2022년 18.7%로 32% 감소하는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량이 감소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속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 이런 청소년 담배 사용률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보건국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담배 규제 조치가 청소년들의 흡연 중독을 예방하고 금연을 장려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2019년 뉴욕은 담배와 액상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법적 판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액상담배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액상담배 소매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제품 판매를 규제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약국에서의 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고 담배 제품의 가격 할인을 종료했으며 개인 주택으로의 액상형 전자담배 배송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 직후 베이핑 제품 판매량이 감소했고 청소년의 베이핑 제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새 회계연도 뉴욕주의 담배세는 $1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타임스퀘어에서 노숙자의 밀치기 범죄로 희생된 미셸 고 사건 이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으로 몇 달 내에 뉴욕시 3개 전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지역 매체 고다미스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앞으로 몇 달 내에 타임스퀘어 등 3개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TA가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3곳입니다. 관광객과 직장인 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타임스퀘어역 7번 전철 플랫폼과 엘로선 3번 가역 플랫폼, 서핀 블러바드, 아처에비뉴, JFK 공항역 2노선 등입니다. 이번 시범 설치에만 $1억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5일 타임스퀘어 42가역에서는 IT 출신의 흑인 노숙자 남성이 전차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여성 미셸 고를 선로로 떠밀었고 달려오는 지하철 앞으로 떨어진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팬데믹 이후 노숙자나 정신 이상자가 전철역 선로에 침입하는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역내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공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데다 뉴욕시 전철역 구조상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역이 많고 전철 차량도 오래돼서 스크린도어와 연계해 문을 여닫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의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특히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합격자의 64%가 아시안이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23-2024학년도 특목고 입학시험 합격자의 인종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안 합격자는 전체 53.3%로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52.5%보다도 0.8%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이어 백인이 27%, 히스패닉 6.7%, 기타 5.7%, 혼혈 3.7%, 흑인 3% 순이었습니다. 특히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합격자의 64.2%가 아시안 학생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흑인 학생은 7명으로 0.9%, 히스패닉 학생은 20명으로 2.6%에 불과했습니다. 총 25,959명이 응시한 가운데 3,994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4.6%보다는 높았지만 전년도 합격률 18.1%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응시생은 아시안이 8,326명으로 전체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이 6,807명으로 26.2%, 흑인이 18.9%, 백인이 17.4% 순이었습니다. 아시안 학생의 경우 8,326명의 응시생 가운데 2,128명이 합격해 가장 높은 25.6%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백인은 23.8%, 히스패닉 3.9%, 흑인 2.4% 등의 순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상원은 11월 본선거에 투표 정령인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이 예비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뒤 각 정당별로 실시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월 25일 주 하원을 통과해 앞으로 주 상원 심의와 표결을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본선거일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에게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닉 스코타리 뉴저지 주상원의장은 어제 노년층 대상 재산세 절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스테이 뉴저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그렉 호글린 주하원의장이 주하원에 상정한 데 이어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도 공개됐는데 2025년 1월부터 뉴저지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대 감면액은 $10,000이며 대규모 재산세 감면을 위한 주정부 예산은 시행 첫 해 $3억 편성되고 매년 증액해 2028년까지 $12억 늘어나게 됩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시장 선거에 데니스 심 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심 전 의원은 5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무소속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실시되는 리치필드 시장 본선거는 무소속 심 후보를 포함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심 후보는 리치필드 최초의 한인시장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으로 당선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펴고 싶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1일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주 전역에서 실시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194명 체포를 포함해 13,471장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은 과속으로 무려 3,863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안전벨트 미착용 3,029장, 난폭 혹은 산만운전 373장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롱아일랜드에서는 음주운전 30명 체포, 과속 172장, 안전벨트 미착용 57장, 난폭 혹은 산만운전 24장 등 693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뉴욕시에서는 음주운전 2명 체포, 과속 66장, 난폭 혹은 산만운전 143장 등 506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첫눈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역시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